2부 이슈 시간입니다. 이슈. 어색하죠? 네. 네. 작년 한 해 참 다난했고 12월에는 정말 엄청난 네. 많이 있었죠. 네. 대표적인 게 내란 사태였고 계엄과 내란 사태. 이제 그때는 빨리 뭐가 될 것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지지 나난하다가 일단 결국에는 지금 1월 19일에 구속이 됐죠. 네. 그 와중에 서부지법이 침투당했죠. 7층까지 그랬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아주 좀 여론이 이상하게 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많이 고민이 좀 많기도 하고 이게 네. 어떻게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자 네. 그쪽에서 모셨죠. 모셨죠. 여기 네, 모셨죠. 차석수 맞죠. 전국 유시민이 차석수가 있다. 네, 저 금천구 청장님이시고 현 노무현 기념관장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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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금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만으로도 울컥하네요. 일일이 찾아뵙고 또 인사드려야 되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 정말 마음도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세상, 새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새해를 맞으시 바랍니다. 새해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밀양에서 KTX 타고 오셨다고요? 예. 이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표를 어떻게 구하셨네요? 그 밤새 대신- 서칭하셨죠, 밤새. 네. 한 3일 전부터 음. 열심히 표를 구했습니다. 연휴 기간은 그 기념관은 쉬나요? 아니, 설날 하루만 쉬고요. 하루만 쉬고 또 설날 하루 쉬면 또 많이 좀 찾아오시나요? 대체 휴일 또 하루 해가지고 아. 또 다른 날 하루 열고 음.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직원들은 뭐 고생 많이 했고요. 네네. 네. 실제로 뭐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그래도 뭐 설날 요 연휴 기간 중에 하루에 한 2-3천 명 뭐 이렇게 찾아오시고 고맙습니다. 요즘에 사실 좀 시기가 시기라서 네. 오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고민은 안 하셔요. 다 여기까지 네. 공항까지 오시는 분들은 그렇죠. 고민하시는 건 아니고 어, 뭔가 의지가 예, 있어서. 뭔가 이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계엄 이후에 네. 봉화 방문객들이 한 20%에서 30% 늘었습니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되새겨보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이 있었으니까 네. 헌재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그런 것도 와서 되새겨보시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지를 다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렇죠. 그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인데 이때 어디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사실 10시 반에 양평에 어, 친구들하고 있었거든요. 양평에 네, 놀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쉬고 있는데 아, 문자가 왔습니다. 그 저는 유튜버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안 봤어요. 어, 그러다가 11시 반쯤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어, 계엄이라고. 그때 텔레비전을 딱 켰는데 일단 너무 황당하고 이게 웬 코미디야. 그러면 첫 번째 든 생각이 역사라는 게 참 희비극을 반복해서 진행하면서 발전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또 무슨 희극인가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냥 속된 말로 개헌하랬더니 계엄하고 앉아있냐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요. 그날 사실 많이 놀랬죠. 그날 네. 많이 네. 놀랬고 지금 탄핵 때까지도 좀 소리 좀 올라오셨었나요? 그 사실 부산 경남에서도 사실 부산 같은 경우도 탄핵 집회가 많이 좀 부산에서도 하고요. 김해에서도 뭐 규모가 크진 네. 않지만 200~300명이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주말마다 다 네네. 탄핵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정말 놀라운 거죠. 계엄을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이렇게 역사를 뒤로 네. 어떻게 이렇게 뒤로 백시킬 수 있나 갑자기. 근데 그거를 막아낸 국민들의 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단시간에.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정말. 일단 그 탄핵과 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뭐 하나의 혁신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좀 밀어내는 그런 좀 하나의 또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좀 한국 민주주의,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어떤 변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지점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이 빛의 혁명이라고도 좀 그렇죠. 명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응원봉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예. 거고, 그 단어가 떠오르면 또 키세스, 그 아, 겨울에 네. 그쵸 그 구속 체포해라. 예. 그래서 그 앞에서 밤새 은박지 은박지 둘러 둘러 쓰시고. 쓰고 네. 키세스라는 것도 나왔고, 또 이제 또 반대 측면에서는 극우 유튜버라는 옛날에 정광훈에서 완전히 좀 새로운 형태의 또 여기에 추종하시는 뭐 어르신도 어르신이지만 또 젊은 분들도 많고 네. 여러 가지 네. 키워드들이 막 돌출되는 건데 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라고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좀 한번 좀 이거 좀 한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 그래도 해주세요. 이성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네네. 어쨌든 빛의 혁명 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력 음.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그 빛의 혁명을 이제 참석은 못하고 봉화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첫 번째는 일단 10대, 20대 여성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나와준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랬고요. 네. 두 번째는 그들이 들고 나온 응원봉, 그러니까 이게 대중문화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시위문화나 정치를 압도할 수 있었나. 저는 그거에 충격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응원봉들이 다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응원하는 그렇죠. 아이돌 그룹들이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다른 응원봉들이 각자 자기의 응원봉을 들고 와서 할 수 있는 이 다양성이 이 광장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시위에서 고등학생들 예. 그리고 몇몇 생업에 종사하시는 평범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연단에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뭐 고등학생들이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쟤네들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또는 이런 포갑적인 사태를 쟤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정말 그들의 언어로 표현한 거 정말 감동받았고 저는 특히 이제 부산에 있어 이 노래방 도우미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예. 한 연설이 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뭐 계엄을 일으킨 상대방에 대한 뭐 정말 분노도 있지만 연설을 쭉 듣다 보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 이런 걸 어떻게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그냥 분노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쨌든 주변 평범한 사람들, 시민들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연대를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 저분이? 근데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편에선 충격적이었고 저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됐어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지루한 진영 싸움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뭐 저들도 역사에서 배우는 게 있겠죠. 우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저들도 배우는 게 있는 그렇죠. 거고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괴멸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뭉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과거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꼰대 아니면 뭐 어르신들 뭐
그냥 태극기 부대 나가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 특히 남성 청년들의 유튜버가 너무 많은 활동을 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렇게 많았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이 부상겠죠. 표면화로 됐죠. 두 번째 충격적인 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에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물어보면 그래도 법원, 사법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데, 야, 저기를 저렇게 폭력으로 난입해 들어가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이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드디어 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예, 양쪽 진영이 결집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 약간 불안하다. 라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그 말씀 중에서 그 시민들, 네. 노동자분들, 그 고등학생들 이분들이 그러한 말들이 이렇게 좀 충격을 다가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성장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약간 이번 저 탄핵 찬성 집회에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네네. 특히 대중문화 팬덤 현상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했고 광장에서 그걸 분출을 했어요. 네. 근데 탄핵 반대 집회에 가보면 거기에서 젊은 남자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청소년기에 어떻게 저 청소년들이 어떻게 극우 유튜버들 거를 보면서 그걸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이게 처음에는 놀이문화 비슷하게 되다가 이게 점점 이제 단순화되면서 하나의 정치 문화로 관계 맺기로 이렇게 변질돼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남성과 여성 10대, 20대의 젠더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저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겠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나 그리고 저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릴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실제로 일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야. 근데 학교를 갔는데 전부 윤석열 지지자라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네. 그런 기사를 많이 봤어요. 예. 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하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성찰 또는 학교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정에서 청소년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것도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서부지법에 들어간 많은 수혜 학생들이 20대고 20대 남성들이고 거기는 일부 10대도 끼어 있고 도대체 이렇게 편향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정도까지 어떻게 저렇게 방치되고 있었나 이런 속상함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역량이 한편으로는 컸다고 보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갈라쳐지고 나눠지는 게 정말 심해졌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유튜버라는 이게 알고리즘으로 이게 애들이 이게 내가 찾아서 본다기보다는 네. 사실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는 처음에 딱 하나만 찾잖아요. 그렇죠. 뭐 방법 딱 네. 갑자기 이건 뭐지 했다 하면 그 유튜브 한 두어 번 보면은 줄줄줄이 모든 추천 영상들이 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예. 상황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그 알고리즘에도 바라보는 상황인 거고, 그래도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사회학자인 부모가 계속 대화를 했었는데 정말 짧은 시간,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이 구글 유튜브에 나온 단어를 아이가 고스란히 하고 이거를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이 되게 지난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과정일 텐데 사실 일반 그 노동자분들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아예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못하죠. 고민들 좀 우려스러운 저도 저 나름도 어떻게 이거 그 애를 대해야 되지? 네. 유튜브를 끊어? 일반적인 가정 주부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무것도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고 급기야는 에라 모르겠다 되는 거예요. 그냥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나는 그냥 있을게 그냥 알아서들 해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조롱 문화 이런 게 이제 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놀이 문화 비슷해요. 아, 놀이 문화처럼 그걸 처음에 시작합니다. 또래들끼리. 네.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임을 많이 하면서 게임 채팅창.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댓글 달 때 이렇게 그냥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를 그냥 지들끼리 올려요. 그리고 그게 마치 이제 그냥 일반적인 놀이 문화처럼 되고 이런 놀이 문화라고 하는 걸 경험한 아이들이 이제 계엄이 딱 터졌을 때 유튜브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엄과 내란 이런 걸로 딱 보기 시작하면 우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내가 뭐 보게 되는 뭐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계엄 내란을 쳐도 그게 쭉 뜨는데 얘네들은 그거 유튜브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쫙 떠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보게 되면 또 거기에 학습이 돼요. 근데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태를 단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걸 안 하게 해줘요. 생각을 포기하게 해. 그리고 이 말대로만 따라하면 돼. 즉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적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면 아주 쉽게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유튜버를 계속 보게 되면 그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화, 원래 이제 유튜버라는 게 이런 이제 구독자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네. 단순하고 명료해야 이게 자극적이죠. 끌어오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적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적을 타도해야 그래야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이렇게 쫙 주입을 시켜버리면 이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건 뭐 너무 쉬워지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쭉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학교 교육의 문제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이걸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하셨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네, 힘들어. 네? 네.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들하고 어쨌든 작은 뭐 소통의 다리가 있어야 이게 무슨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유튜버를 본다고 막 야단을 쳐. 왜 그딴 걸 보냐?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뭐 이러면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그러면 얘는 다리를 끊어버리면 더 이상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혐오에 바탕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다. 그래서 네가 속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바꾸라고 당장 요구한다가 바꿔지지 않거든요. 그걸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 최소한 거기까지는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게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지만 설명해 줘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바꿔 이러는 순간 아이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숙제로 안고 갈 수밖에 없고 이거를 뭐 법으로 다 처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은 역시 교육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속상해한 건 뭐냐면 어제도 이제
부산 교육감 선거 때문에 누구랑 얘기하면서 진보 교육감이 지난 12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진보 교육감이 다 차지했어요. 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바꾼다고 했어. 근데 그 진보 교육감이 있을 때 자란 아이들이 지금 20대야. 20대 남자들이야. 책임자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나?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한지를 정말 학교에서 가르쳤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녀는 그냥 평등한 거야 라고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실은 오히려 벽들이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게 진보 교육감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서부지법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전체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이 문제가 네. 저희가 봤을 때 미디어의 교육,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교육이 들어가기도 전에 너무 급속하고 빠르게 유튜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엄청나게 빠르게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이 빠진 미디어를 대한 사람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자 독해력 뭐 이런 거 네. 그 기르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네. 거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걸 판단하고 네, 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미디어 리터러시 가르치지 않잖아요. 한편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 교과목 중에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합니다. 다. 그래 놓고서는 수학 수업을 하든 사회 수업을 하든 역사 수업을 하든 항상 정답이 있는 것만 가르쳐줘 아이들한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할 때는 세상은 다양해. 다원성을 인정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 놓고 딱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 시간에 가면 정답 위에는 인정받기 힘든 분위기. 이런 거를 정답만을 가르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애들이 가장 단순한 아주 단순화된 답을 찾고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자체가 네네. 말씀하세요. 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학 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네.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나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기성세대가 반성하고 새롭게 좀 출발해야 되는 지점을 가르쳐 준 게 이번 내란 사태 아닌가 싶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명절이 지났으니까 명절 때 집이 화목해야 되는 몇 가지 팁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 금지. 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일단 서로 토론하지 않는다 이거든요. 네. 그렇죠. 토론하면 싸움 나니까.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 세대와 이 걔들 슬기롭게 넘어가는 가족 서로 인정하고 이거 가지고 막 하면은 쌈 나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그럼 우리 아이들은 왜 이 청소년기와 이거를 청소년기는 그렇게 우리가 명절에 정책이 금지로 이거를 대응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싸우더라도 아니면은 싸우지 말자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화가 물꼬를 터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안의 평화냐? 집안의 평화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자기 주장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네. 소통이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면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엄마 유튜브하고 애 유튜브를 같이 피고 그리고 뭐 계엄 1, 2, 3 계엄 이런 걸 쳐요. 그러면 완전 다르다면서요?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는 걸 애들이 봐야죠. 엄마가 보는 거랑 너랑 보는 게 다르네. 정보의 출처가 서로 다르네.
엄마도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럼 서로 좀 다르게 보는 거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이게 내 생각인 것처럼 애한테 강요하면 네. 요새 애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미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청년들이 왔는데 여기서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잘 보이지 않아 해법도. 근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단순하고 그리고 적도분명하고 그러면 걔네들은 그걸 따르게 머리에 되죠. 쏙쏙 들어오죠. 아니 그럼 우리도 단순하게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순하게. 단순하고 이게- 단순한 논리로 싸우면 어. 싸움밖에 안 되죠. 훨씬 더 복잡하고 네. 다양한 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서로 이해해야 되고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논리 대 단순 논리로 싸우면 뭐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어르신들도 이제 가끔 대화해 보면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라는 그 깜짝 놀랄 때가 아, 맞아요. 있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예. 계속 보면서 그 내용이 아예 세뇌가 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정답인 됩니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말씀대로 교육적으로나 가정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이렇게 탁 터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정말 급한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이 딱 터지면 네. 수업 시간에 계엄에 대해서 유튜브를 틀어요. 그리고 이쪽 주장 이런 논리가 있고 이쪽 주장이 이런 논리가 있고 이렇게 단순화하고 혐오 감정에 기초해서 적을 만들어 이게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여줘야죠 사실은. 예? 이번에 명절에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친척이 오. 그때 내란에 일어나서 그거 얘기를 했다가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약간 그쪽에 있는 교육청에 신고를 했대요. 학교에서 정치 얘기했다고. 그래서 조사를 받다는 거야. 선생님들 입장에서 너무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당연히 그럴 수 사회자니까 있죠. 이거를 예. 해석하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다 날 속고 이러니까 이게 신고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약간 빗나가는 얘기는 네. 합니다만 대한민국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기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의 기초에 있는 건데 하나는 전문성이에요. 그 전문가가 아니면 학교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인데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봐야 학교에서 이거를 정식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렇죠. 네. 그죠? 자기네들의 코스를 거치지 않은 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상담사들이 보낼 때 우리 상담사들이 바깥에서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안 받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기 와서 하여튼 24번인가 강좌를 꼭 들어야지만 네.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한된 숫자만 그걸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성은 일종의 폐쇄성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 교육이라는 게.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거하고 맞물리는 건데 자주성입니다.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돼. 이게 지금 법의 기초에 있어요. 교육은 그래야 돼.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뭐에 근거해 있냐면 어디서부터 출현한 거냐면 이 원천 법에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라는 걸 딱 들어가 보면 독재 정권 때 이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독재 정권이 교사들로부터 너희들 이거 보호해 줄 테니까 이거를 우리들 정치 얘기하지 마. 이게 다 독재 정권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성과 자주성이라는 게 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대한 성체를 만들어 놓고 정치 얘기하지 마. 전문가 이외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학교가 성체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2단계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어떻게 문제가 풀리겠냐. 지금 이송 기자 얘기한 대로 예. 아니, 정책이 한마디만 하면 신고 들어가는 판에 이게 그렇죠. 그래.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할 때가 됐어. 교육이라는 게 사실 언제 이게 입법화됐는가라는 걸 취지를. 보면은요, 그건 다 독재 정권 때 들어간 겁니다. 구데타 독재 이후에 정권들은 들어가고. 그 전에는 일본 헌법에 많이 근거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교육이 워낙 금천구에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좀 애쓰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많이 좀 우려스러워요. 이게 내라는 윤석열은 일단 감옥에 있으니까 할 것 같은데 이 사회 이후의 사회의 네, 모습이 네. 좀 투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그 얘기 좀 많이 좀 했습니다. 좀 넘어가면 사실 이게 그 내란 이후의 모습을 그냥 우리 박근혜 탄핵처럼 또 탄핵시키고 탄핵 인용되고 그리고 또 선거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 뽑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 우리 한번 해봤다 근데 사회가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아. 사실 요번에 그 계엄 전에도 윤석열 그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촛불이 있었지만 그렇게 힘을 받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 일정 소조는 유지됐지만 네. 이게 확 네, 대중의 그렇습니다. 힘을 받지 예.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탄핵 과정이 뭐 지금 탄핵될 때까지 요 얘기는 하지 말자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국민들 함께 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그러면은 구상을 해야 되는 거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펼쳐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 얘기하면 네. 막 깨지고 막 너는 대동단결해서 그렇죠. 저 빨리 탄핵을 마무리해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도 욕먹어서 얘기하기 쉽잖아요. 아니 개헌 얘기했다가 누가 정장 네네. 선생님이 저희 개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성우 기자 말씀하신 게 맞고 그런 게 영남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요? 야, 탄핵해갖고 정권 저쪽에 가지고 갔는데 네 삶이 뭐가 좋아졌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뭐 부동산도 문재인 정권 때 뭐 부동산 문제, 뭐 교육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어쨌든 피부에 와닿게 힘들었으니까. 네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쨌든 시대가 요구하는 건 정권 교체 그 너머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야. 그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냥 지금같이 이 정권과 이 정권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저는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단적으로 표현되는 게,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는 뭐 다 뭐 60에서 70% 동의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권 교체의 주역인 민주당에는 이 표만큼 오지를 않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안 오는 거야, 이게? 뭐, 한편에서는 이게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래. 뭐, 또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는 정당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지 않은 거죠. 문재인 정권이 해봐야 민주당에서 국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없네. 그러니까 5년 만에 다시 국힘한테 정권을 줬고. 근데 요번에도 또 탄핵해서 민주당한테 가봐야 그걸 장담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나라가 된다는 장담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저는 결국은 개헌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87년 체제가 어쨌든 한계에 봉착한 거고, $3,000 시대 헌법이니까, 그리고 뭐 AI가 없던 시대, 무슨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던 시대의 헌법하고, 이 과학기술의 혁명과 무슨 뭐 저출생과 이런 것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전환을 할 건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도 여기서 잠깐 네.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단순히 이재명 당대표가 단순히 윤석열을 비판하고 그런 걸로만 끝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걸 포함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패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은 다양한 의견을 끌어들여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때도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한 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였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반도체가 저렇게 어려운데 어쨌든 반도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AI 경쟁이 이렇게 심각해진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기후변화가 심각한지 다 느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저출생 문제는, 청년 문제는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대립과 갈등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왔으니까, 야, 하나의 대립축이 무너졌어. 또 다른 대립축이 뭔가 새로운 비전을 안 보여주면 또 다른 대립축도 너희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라는 게 사실은 저는 국민들의 생각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증오와 갈등과 이런 것들을 키워가면서 상대방의 실수로 표는 얻었지만 이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끔 끌고 오진 못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해요. 탄핵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사실은 제어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한 축에 있으면 국민들에게 무슨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보여줬어야죠.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야. 네. 우리들의 미래는 이렇게 만들 거야. 산업은 이렇게 바꿔 나갈 거야. 정부가 아니더라도 180석을 가진 정당이 그거를 법으로도 만들고 민생을 챙겨가는 것도 해야 되고 이거를 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자기가 나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꿈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근데 지금은 공약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 할 수도 있는데 네. 공약에서 보여줄 거야. 누가 믿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약을 잘 안 믿으니까. 공약이라는 건 그 집권 세력, 그 수권 세력들이 어떤 경로를 걸어왔느냐를 보고 그 공약을 믿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너희들은 싸운 거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믿어? 갑자기 뭘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장에 대전환이라는 계획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의 거기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걸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싸운 거로만 보이고. 저는 굉장히 아쉽다. 근데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걸 정말 온갖 고통을 감수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모든 게 좋아. 그리고 우리가 다 좋게 해줄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성장률도 이제 1%대로 떨어졌어. 이게 1%대로 계속 갈지, 그보다 더 떨어질지 정말 장담 못하는 상황이야. 그것도 트럼프, 시진핑 중간에 껴가지고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 다음에 모든 경쟁력 있는 산업 자체가 다 위축돼가는. 화학산업 붕괴되죠. 자동차 산업도 불안불안하죠. 네. 반도체 산업도 네. 불안불안하죠. 네. 다 불안해. 이제는 중국이 그냥 우리를 추격하는 추격제가 아니라 추월해버렸네, 우리를. 그럼 우리는 가격 경쟁력도 없고 뭘로 경쟁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또 미국은 계속 우리한테 우리가 무역 흑자 너무 많이 낸다고 관세 보복하겠다고 난리고 방위비 네. 100조 뭐 수십조 내라고 난리고 이거 어떻게 버틸 건데. 저는 그거를 설득하려면 정치가 신뢰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를 얻으려면 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근데 이미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정치가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에. 네. 이걸 안 풀어주고 있어. 세상에 에어비앤비를 할 수 없는 나라, 우버를 할 수 없는 나라, 그렇죠. 타다가 불가능한 나라. 이래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AI 시대를 맞을 수 있겠니? AI 교과서가 좋은지 AI 참고서가 좋은지 국민들이 관심 갖게 해줬니 언제? AI 시대를 다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좋은지 국민들한테 알려주기나 했어 이거? 그냥 서로 반대하고 찬성하고만 하고 거부권 행사해서 되돌려보내는 걸로 끝. 어떤 게 더 아이들한테 좋은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좋은지 고민하게 했냐고. 그런 과정들 없이 그냥 다 정치적인 대립으로 이 문제가 정리돼 버리고 끝나갔어요. 그 시장은 그렇게 발목을 잡혀. 시민사회는 두 개 진영으로 쫙 쪼개버렸어요. 거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정당 지지율 추이나 이런 거를 보면
실제로 약간의 네. 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힘이 박근혜 정권 탄핵사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임이고 이게 시민사회 분열로 나타나니까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여의도에서 계속 집회가 생겨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두 번째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분열을 해소를 못하잖아 너희들이. 응?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에도 그 분열을 극복을 못했어. 그렇죠. 그리고 더 심해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이거 해결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극단적으로 갈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서부지법에 난동을 하러 들어가는 세력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선거법이나 이런저런 재판이 걸려 있어요. 2심 결과가 이제 뭐 네. 대선 전에 나올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에선 대통령 선거 끝났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대법에서 판결하겠어요? 못하지. 어떤 경우든. 네. 그럼 그 이후에 모든 재판 5년 동안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소추는 기소는 못하지만 재판을 하지 말란 법은 또 없어요.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 법약, 네. 법학자들 주장에. 광화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매 주말 가지 않겠어요? 태극기 부대들? 그렇게 되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더 감당하겠냐. 저는 시민사회 분열을 해소하고 그리고 시장의 발목을 잡는 이 정치를 만들어 가려면 개헌해야 돼. 그럼 개헌의 핵심은 뭐예요? 뭐 지금 정두환 교수님은 내각제를 가야 된다. 저는 이래서-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내각제는 국민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받아들여요, 일단. 네네. 아니, 여의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뀌었어? 그렇죠. 아, 그리고 거기에 그 전제로 선거법을 지금 소중대선거구에서 완전 비례제나 네. 이게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한 내각제를 얘기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래서 정당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개헌하기가 쉽겠어요? 선거법 바꾸기가 쉽겠어요? 선거법이 낫죠. 개헌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요? 개헌이요? 선거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나?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네. 이건 선거법은요, 물어보면 다 입장들이 달라져요. 아, 개헌하자 그러면 4년 중임제 다 동의하잖아요. 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야, 탄핵되고 나니까 6.5 사태가 생겼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가를 대표해. 이거 문제 있어. 아. 정부 통령제 해.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대충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사회적 권리 확대해. 이게 조국 혁신당이 개헌하자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게 사유권의 확대잖아요. 네. 주거권, 뭐 양육권, 뭐 온갖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들을 권리로 법에 인정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력은 뭐 분권 같은 거 놓자고 그러죠. 그죠? 법에다가 네. 분명하게. 그 다음에 헌법 전문도 바꾸자고 하죠. 여기다 무슨 뭐 5.18도 다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돼. 그동안 빠졌던 거. 이거 합의하는 거는 5.18 집어넣지 않는 건 이제 국힘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협상이. 그리고 웬만한 개헌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죠. 당연히 주장하고 네. 있죠. 그러면 중대선거구냐 그러면 비례대표제나 이런 거 하면 난리 나지. 국회의원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어?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각제로 아이고. 가려면 그게 전제돼야 되는데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네요. 사실은 저는 이번 대선에 중대선거구제를 어쨌든 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 체제로 가야 돼. 네네. 그래서 양대 정당 체제로 가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여소야대가 되면 무조건 발목 잡고 여대야소가 되면 일방 통행하고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 나라 운영이라는 건 끝나야 돼. 그러려면 어느 누구에도 과반수를 주지 않으면서 중간에 20, 30석이라도 갖고 있는 제3지대 정당이 출연하든가 그런 연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어느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줘서 이 문제가 안 풀리지 않냐. 다양성이 해소가 안 되지 않냐.
저는 그래서 이 정도가 큰 틀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할 건데? 그렇죠. 두 번째는 언제 할 건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1.2.3 사태 이후에 보면 탄핵 궤도가 하나 있어요. 이 궤도는 이제 제도권 안에서 돌아가는 궤도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내란 숙의 이 기소 후에 재판이 또 남아 있어요. 이 재판 또 다른 재판입니다. 그렇죠.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 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헌 궤도를 주장하면 이거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다 비난을 해. 그럼 개헌은 언제 해? 어? 맞아요. 네. 그럼 다음 대통령이 좋은 마음 먹고 이제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87년 이후에 개헌 얘기 안 한 대통령이 어딨냐는 거예요. 임기 말에. 그 임기 말에 다 개헌 얘기하고 다 못하고 가잖아,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헌의 내용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다. 중대선거까지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거는 된다. 예? 그러면 개헌은 3분의 1을 동의받아서 국민 투표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조금 합의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하면 됩니다. 그럼 지방선거 하기 전에 선거법 바꿀게. 이건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하는 거잖아. 그렇지. 예? 이건 과반수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건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180석의 정당이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면 언제 중대선거제가 적용되냐? 3년 뒤에 적용됩니다. 응?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이렇게 되니까 다 이제 뭐 지도력도 좀 약해지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립이 약해지고 각자 도생하겠다고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진통 없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을 어떻게 얻겠냐는 거예요. 저는 정치가 문제야. IMF 터졌을 때 우리 네. IMF 총재가 대한민국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바보들아, 대한민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야, 바보들아. 어? 사실 지금의 대전환은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시민사회 분열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분열이 점점 심해지면 결국 혐오의 기대는 증오 정치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더 서부지방 난동과 같은 형태긴 하지만 우리 한남동에서도 분신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저쪽 편이긴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안 생긴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저는 그런 극단적인 대립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직 숫자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민주주의가 되는 순간 소수로 몰린 사람들은 항상 더 극단적인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세력은 소수가 다수가 말을 못하고 이들에게 끌려가게 만들면서 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소수가. 저는 잘못하면 국힘이 이렇게 간다. 응? 벌써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궤도 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후보를 누구를 내세우냐 걔네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소수가 다수를 압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파시즘이나 히틀러 뭐 나치즘이나 다 사실은 소수에서 출발하지만 이 소수의 극단적인 투쟁을 보수 우파들이 방치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야. 지들이 좌파랑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이들의 극단적인 투쟁을 방치했어요. 근데 대중들이 점점 이들을 따라가. 그러면서 보수 우파들이, 합리적인 중도 보수 우파들이 점점 자리가 위축되고 이들에게 먹혀요. 이게 무솔리니고 이게 히틀러야. 지금도 유럽 사회가 지금 극우 정당들이 비슷합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어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개헌 궤도를 올릴 때가 됐다. 이거를 피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타임 스케줄을 내년 지방선거로 정리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일치하시네. 지방선거 때 누구랑 일치? 정답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많이 다른데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는 네. 그 시기의 부분에서는 내각제는 왜 사람들이 안 받으냐면 1년도 못 가는 정권 어떻게 할 거야? 어? 우리는 또 워낙 사람들이 정치 관심이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찬성 반대가 확 바뀌잖아요. 그렇고 여론 지지율 떨어지면 쟤 날라가야 돼. 이러면 저 정권이 그렇죠. 2년 가겠어.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온 김에 뽕을 뽑아야 돼가지고 언제 오실지 머리 몰라요.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얘기가 어찌 나오긴 했으나 그래도 올해 특히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될 의제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뭐 일단은 이제 탄핵과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치 문제를 그럼요. 어떻게 예. 개선해낼 거냐, 변화시킬 거냐 이 부분이고 사실 그 밑에 너무나 많아요. 오늘 첫날 첫 뉴스가 그 챗 GPT를 이기는 딥시크 해가지고 이게 무슨 첫날부터 딥시크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그거에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그거에 대응하는 힘을 좀 길러내는 그게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좀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금천구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올해가 30주년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8년 동안 구청장님 하시면서 하는데 이게 앞에까지 좀 집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중을 의지하고 금천구가 네. 지금 올해 유성원 청장님도 이제 이후 30년을 준비하던 비전을 좀 이렇게 그러시겠죠. 발표하고 계신데 네. 뭐 제가 좀 몇 개 쓰긴 했지만 일단은 금천구가 이후 30년을 물론 이런 많은 대책들이 지자체에서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네. 천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지자체에서 수많은 실험들을 하고 이 실험들이 중앙 정부에서 또 차용하고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긴 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금천구에서 어떤 실험들이 이후 30년에 바라보면서 진행돼야 되는가 해서 막 저도 한번 채찍에 물어봤어요. 초고령화 사회에서 네. 작년에 네, 초고령화 사회 네. 됐잖아요. 네,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니까 답이 훌륭하더라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뭘 해야 될 거냐? 이게 뭐래? 개요들만 나오고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 에이. 개요들만 나오고. 그거는 이성우 기자가 네,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요. 이게 좀 더 물어봐야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은 물어봤으면 조금 더 파고 들어가잖아요. 하고 들어가요? 네. 그러면 정말 어떤 지식인보다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요새는 챗GPT나 요새는 퍼플렉시티를 훨씬 많이 쓰더라고요. 되게 일반화돼갖고 네네. 퍼플렉시티를 하거나. 그래서 중요한 건 질문하는 능력을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챗GPT나 퍼플렉시티를 가지고 어떻게 질문하면 더 많은 답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얻을 수 있는지를 그거를 훈련해야지 자꾸. 저는 네, 맞아요. 학부모 강좌 열어야죠. 챗GPT 활용법. 어? 학부모들 와서 수업 들어. 당신 그거 모르면서 애하고 뭘 어떻게 하겠어? 어? 저는 그런 거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다. 그래서 그럼 30년은 챗GPT한테 물어보고 이런 질문하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하래? 네? 뭐 하래 챗GPT가? 뭐 있잖아요. 노인 시설 만들고 네. 수박 그래서 겉핥기로 이렇게 한번 걸려. 일단은 가지고 솔직히 이제 좀 비판을 하자면 네.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 유성원 총장님이 제시한 비전 30년에 주요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 변화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 저출생 문제하고 초고령화 문제 이런 인구 문제는 이제 생활 인구로 극복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생활 인구를 좀 강조를 하셨고 생활 인구를 50만으로 하겠다라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했는데 워낙 이게 심각하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나 AI 문제나 그렇게 기후 위기 이런 문제를 건들긴 하셨지만 사실 현재 하고 있는 걸 많이 방점하셔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좀 물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좀 많이 변하는데 한국 사회가 키워드들이 되게 좀 무게가 큰데 왜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시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주년 저는 뭐 다 이제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고 미래를 보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금초가 뭘 해야 되라고 물어보면 너무 막연하니까 너 구청장 하면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봐야 사실은 더 정확해요. 고민도 깊이가 생기고. AI를 구청장으로.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돌봄 체계는 두 가지죠. 아이들 돌봄 체계가 있는 거고 노인들 돌봄 네. 체계. 이 돌봄 체계를 정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통통 나래단을 갖고 뭐 노인들 돌봄이나 저소득층 네. 돌봄하는 거 있죠. 또 한편에서는 아이들 돌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형태로 마을교육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 시스템을 가져가는 건데 결국은 마을과 학교가 하나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 안 된다. 이게 특히 아이들 돌봄은 그 다음에 뭐 노인 돌봄은 이게 노노 케어를 포함한 마을이 함께 어른들을 케어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근데 이거는 돈 문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 게 가장 급선무. 그러면 저는 통통 나라는 훨씬 정교하게 짜겠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냥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게 지자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그리고 이걸 정교하게 사각지대 없이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이게 저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 학교 교육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요청했을 겁니다. 저도 구청장 하면서 AI가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아, 이게 그냥 네이버 수준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네네. 와, 이게 뭐 AI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상상 이상으로 빨라서 네. 저는 어쨌든 AI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를 하기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 능력이 안 돼요, 이미. 그러면 AI 플러스라고 하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키우는 게 지금은 우선 필요하다. 질문들. 네. 활용 능력. 그러면 그 활용 능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면 AI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 가르치겠죠. 그리고 인간의 뇌구조와 AI 뇌구조는 뭐가 다른지도 가르칠 거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AI 활용이라고 하는 걸 고도화할 수 있는 이거는 학생도, 학부모도, 주민도, 실버 세대도 다 배워야 된다. 이거를 피해갈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AI 교육 전면화를 내걸고 교육청에다 요청할 것 같아요. 우리는 AI 교과서 쓸래. 그거 미국 반대 많으시던데. AI 교과서가 뭔데? 사람들한테 물어봐. AI 교과서가 뭔데 반대하는 거야? 저는 지식을 전수하는 거잖아요. 네네.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인격이나 무슨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AI 교과서는 오직 지식. 저는 지식 전달이라고 하는 게 이미 그쪽이 다 할 수 있는 세계로 넘어갔잖아. 그리고 다 유튜버나 이런 걸로 지식을 받고 있잖아, 이미. 네. 근데 그걸 왜 피하는 거지? 저는 아니 말 타고 다니는 세상에서 자동차 나왔을 때 자동차 처음부터 좋아했나? 다 안 싫어했죠. 그죠? 예.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러다이트하고 기계 파괴하고 뭐 그게 수십 년 동안 한 전쟁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한. 저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가 뭐냐? 왜 아이들이 사립고등학교는 가고 공립고등학교는 안 가려고 하냐? 이 차이가 뭐냐 도대체? 대학? 대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교육을 가고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거는 결국 이 지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냐? 가르치는 거예요. 네네네. 이 가르치는 거에 차이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학교가 신뢰를 받지. 그러면 사교육이 공교육에 비해서 차이나는 건 뭐겠어요? 맞춤형 교육 아니겠어요? 네네. 공부 잘하면 90점짜리는 90점짜리를 가르치고 70점짜리는 80점 받을 수 있게 가르치는 네네네. 것처럼. 네네. 그러면 AI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컴퓨터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한 3번, 4번 보잖아요. 사교육 학원에 가서. 그럼 학원 선생님은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놀았네. 2학년 2학기 때 어떤 과목을 안 했네.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3번 시험 보면. 그래 거기를 집중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거를 학습시켜요. 이게 맞춤형 학습이에요. AI 교과서를 하자는 건 그럼 맞춤형 수업을 하자는 거예요.
각자에게 지식에 대해서는 그거를 넘겨줘도 될 때 아니냐. 그럼 선생은 뭘 하냐.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을 길러주고 그런 민주시민교육을 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학습은 가이드를 해주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면 네네. 답이 얻어지는지를 아이들한테 더 잘 가르치는데 이거를 내가 지식을 가르치는 자로 남겠다고 하는 순간 언젠가 이거는 그걸 다 깨지는 거야. 그리고 교실을 밖으로 나가면 아무도 그렇게 배우지 않아. 이제 AI한테 다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냐. 저는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금천의 남부교육장은 4년을 같이 일할 사람을 보내줘. 그걸 요청하겠죠. 아, 그렇죠. 1년마다 바꾸지 마. 아, 그 교사들도 설득하고. 요청하면 옵니까? 여기에는 많은 게 조언돼야 되죠. 교육감 부어 삶아야 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로 교장이 오고 그런 사람들로 교사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산업화 시대는 됐지만 정부화 시대를 당겨준 게 김대중 대통령의 공이야. 그런 것처럼 AI 시대를 다시 교육의 낙후지대라고 하는 금천구가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남보다 앞서서 가야 돼. 돌파를 하려면 우리가 그 실험 역할을 할게. 그럼 그렇게 밀고 나가야 그래야 금천구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죠. 저는 어제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다음에 뭐 생활인구 이런 거는 제가 디테일 단에 이렇게 슈팅 몇 번 해보니까 저는 정말 청년들한테 제가 우연히 다른 일 때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지하철로 옮겨 타야 될 상황이 됐어요. 출근 시간에. 그래서 1호선을 구로역에서 탔는데 제가 70년대 만원 버스를 탈 때와 똑같은 상황을 이 지하철에서 하고 있네. 어떻게 50년이 지나도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슬펐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듬더미를 간신히 탈 수 있는 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저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저는 이 인프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준비하겠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 네. AI 활용 보도와 네. 학부모 강좌. 네. 진짜 꼭 해야겠네요, 지금 이거. 청년들은 이제 네이버에 안 물어봐요. 유튜브에 안 물어봐요. 그럼요. GPT에 네. 물어보죠. 근데 여기 이제 딱 네. 뜨면은 걔가 위젯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거기다 물어보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네. 근데 난 또 우려스러웠던 건 사실 이 구글 검색과 AI로 검색하는 것이 전기 활용이 한 10배 이상 더 들어요. 기후 얘기. 유료로 써보셨어요? 측면에서. 써봤어요. 네. 유로 200달러 저 200달러짜리 이런 거 써봤어요? 200달러, 200달러. 월 200달러요? 이게 월 200이요? 우리가 내는 게 지금 얼마 뭐한 12달러, 20달러 예, 이렇게 내는 거 쓰잖아. 네. 이게 기본이잖아요. 네. 요새 이 좋은 거는 200달러짜리도 있어요. 월. 오. 이거는요. 똑같은 글을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쓰는 건 20달러짜리는 대학원 학기말 텀페이퍼 숙제 내는 수준까지는 가요. 이게 유료로 하면. 네. 무료로 하면 그것도 안 되고 200달러짜리 쓰면은요. 내가 써도 이것만큼 못 쓰겠다. 그 정도입니다. 정말 세상에 돈이네요. 결국. 있는 자들만 일하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거의 1시간 넘게 네.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약간 방송이 조금 고르지 못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 부분하고 약간 있어서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좀 이게 마무리 새해 벽두부터 KTX 타셔가지고 밤새 새로 고치고 늘어가지고 밀양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KTX 오신 우리 차정수 이거 노면 기념 관장님에게 얘기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주민들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혹시 주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 불편하게 한 얘기가 있는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마 제가 구청장이었으면 이런 얘기 막 하지 못했을 텐데 구청장이라고 하는 공직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제 생각 자유롭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건 맞고요. 우리가 더 열린 마음으로 각자 갖고 있는 차이를 서로 안아주면서 그 차이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렇게 대한민국이 새롭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금천구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려운 때 서로의 힘든 조건들, 어려운 상황들 함께 끌어안아 주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 주시면서 이 고비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